오늘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좁은 회랑 북콘서트의 진행을 맡은 자유기업원 곽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보니까 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랑 좁은 회랑이 데런 에스모글루 경제학자랑 제임스 로빈슨이라고 하는 정치학자 두 분이 공동 저술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질 수 없지 싶어서 저희는 세 분을 모셨습니다. 네, 경제학자 역할을 맡으실 우리 김영희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행정학, 네, 그렇죠. 정치학 쪽으로 해설을 해주실 김행범 교수님 모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철학자, 철학 쪽으로 내용을 풀어주실 신중섭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첫 번째 책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부터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세 분이 각자 영역은 다르기는 하지만 저희가 또 좀 친하기도 하고 내용이 또 겹칠 수도 있기 때문에 질문을 좀 나눠서 부탁을 드려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 김영희원 교수님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 저자들이 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 보면 국가의 성공과 실패에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개념이 착취적 경제제도 그리고 포용적 경제제도라는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독자분들이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그 책의 그 주된 내용은 포용적 제도와 착취적 제도 간의 차이가 무엇이고 왜 어떤 지역에서는 이런 제도가 나왔고 다른 지역에서는 또 다른 제도가 나왔는지 그 역사적 기원을 수많은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사례를 발굴해냈다는 것은 대단히 연구의 어떤 범위가 넓었다는 사항을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저자들이 이제 정의하는 바, 이건 뭐 번역판 119쪽에 나와 있습니다. 포용적 경제제도. 가장 중요한 사항을 이 저자들도 사유재산권을 확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평무상 법체계, 교환 및 계약의 자유와 경쟁 환경 보장, 개인과 기업의 진입 자유. 이를 이제 다시 설명을 하자면은 이게 사실은 그 시장 경제의 구성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요 내용만 딱 집어서 얘기하면은 이 저자들이 말하고 있는 포용적 경제 제도라는 것은 시장 경제 제도를 얘기한다. 그리고 이제 아까 신중석 교수님이 발표한 그 좁은 회랑과 연결해 보면 잘 만들어진 그리고 좀 넓은 폭을 가진 그런 회랑 안에 이제 경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사례로서는 뭐 한국과 북한, 뭐 미국 뭐 여러 가지 사례가 들어 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약간 걸리는 게 이 원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122쪽인데 포용적 시장은 단순히 자유시장만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모두에게 포용적이어야 한다. 사실 이것은 동어 반복이거든요. 뭐 조그만 겁니다만은 뭐 시장은 시장 참여자 모두를 포용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착취적 경제 제도는 이제 반대죠. 한 계층이 다른 계층의 소득과 부를 착취하는 경제. 이런 경제가 성장이 가능한 사례도 있지만은 그것은 지속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창조적 파괴를 가져오는 혁신이 불가능하고 불가능한데 그것은 이제 착취적 제도를 장악한 엘리트층이 이제 창조적 파괴를 두려워한다. 자신들의 이제 그 위치를 잃을까봐 그러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는 경제제도고 물론 이제 그 경제제도와 동전의 앞뒷면이 이제 정치제도가 되는데요. 포용적 정치제도는 그 사회에서 권력을 누가 가지며 그 권력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는 정치제도가 결정하는데 포용 정치제도는 사회 전반에 권력을 고루 배분하고 견제하는 그런 그 다원적 정치제도를 말한다. 착취적 정치제도는 권력이 계층 간 신분 간에 편중되어 있고 견제를 받지 않는 절대 군주제 이런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포용적 또는 착취적 정치제도와 경제제도는 동전의 앞뒷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 2장에 보면 그 매우 유명한 책이죠.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세의 내용을
네,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저자들이 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준석 교수님께서 네, 설명을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제도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통적으로는 이 국가가 번성하고 경제가 성장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제시가 됐었죠. 자연 환경 결정론 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또 문화적인 요인도 있을 것이고 또 막스 웨버 같은 거는 뭐 자본주의 정신이 얘기했으니까 또 종교적 요인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발전에 결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현상을 그 설명하는 일종의 설명의 기제, 이론, 가설 이런 게 학자들마다 다양할 수가 없어요. 다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하나의 합당한 이론이 있는 것은 아니다. 기독교를 믿는 분들이라면 다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것이고 그건 종교적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전통적으로 자연 환경이 번성에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한 것이 제레드 다이아몬드예요. 총균세에서 하는.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가 여러 가지 사례를 제시하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일종의 이거는 농업 경제에서는 맞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설명이 원시 경제나 농업 경제. 그러나 그 뒤로 오게 되면은 이제 이걸 아주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천년 자원의 저주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환경이 좋으면 도전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 책의 저자들은 어, 제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니까 지리 결정론이나 환경 결정론을 주장한 제레드 다이아몬드를 비판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청균세라는 것은 어떤 그 자연적 현상이랄까 뭐 이런 건데 결국 인간이 들어가서 어떻게 활용하고 해석하고 여기에 빠졌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저는 이해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또 이제 책을 저희가 뭐 앞에서부터 조금씩 이제 훑어가고 있는데요. 3장 부분에 보면 네, 이제 여러 번 언급된 사례죠. 저자들이 한국이 굉장히 성공한 사례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뿌듯한 내용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네, 김행범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마 이 저자들이 이 노벨상을 받은 세 사람이 우리가 특별히 관심 가는 이유가 셋 다 한국 사례를 이렇게 한결같이 지적을 하고 있다는 점이겠죠. 이 3장에서는 이 사람이 소위 말하는 38선의 경제학 이래가지고 정확하게는 38선이 아니라 휴전선이겠죠. 휴전선 북과 남을 이렇게 대비해보는 그 유명한 그 밤에 그 전동 불빛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리 잘 대조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아까 신준석 교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빈곤과 번영의 차이가 나타나는 여러 가지 요인이 한 4가지쯤 설명하면서 다 틀렸다는 거죠. 그게 제도에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나머지 요소들은 남북한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 제도가 달랐기 때문에 한국에서 엄청난 이 차이가 남북한에 일어났다 그런 얘기죠. 그런 큰 범주는 우리가 누구나 동의할 수 있습니다. 시장 경제를 우리가 받아들였다는 것하고 북한은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뭐라고 할까 한국을 평가하면서 그 안에서 한국이 이렇게 번영한 그 과정을 그렇게 제도 도입을 통해 설명합니다. 그래서 포용제도고 북한은 뭐 시장 경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을 좀 들여다보면 조금은 이렇게 일반화의 그 범주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까지는 착취적 제도화에서 성장이 일어난 것이고 그 뒤에 80년 이후에 우리가 말하는 소위 민주화 과정을 통해서 포용적 제도로 돌아서도록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그 사람도 한국 잘 아는데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동안에 어떤 동태적으로 변한 국면을 좀 간과하고 스냅샷으로 한 단면 받은 게 아닌가. 박정희 대통령은 끊임없이 시장하러 나왔다. 그런 국면, 그런 국면이었고, 그 아마 착취적이라고 하는 그 안에는 익스트랙트란 말은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그 뭐 공공스테너에서는 2가지로 쓰일 때입니다. 지대 추구에 넣으면요, 이런 거죠. 한마디로 기업이 이익 집단이나 기업이 정부에
뭐 돈을 주고 우리 쪽에 특혜를 주시오 하는 건 지대 축구라 그러고요. 국가가 정부가 야 니들 돈 안 갖다 주면 특혜를 끊어버릴 거야라고 해가지고 갖다 바치게 만든 거를 지대 익스트랙션 부릅니다. 지대 착취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착취란 말 참 번역을 잘했다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뺏어가는 거죠. 뺏어가는데 이게 박정희 대통령 시대가 착취적이었다. 또 그 뒤가 병정했다는 것은 다분히 경제제도라는 것보다는 정치제도에 염두를 둔 평가였습니다. 이렇게 어떤 혼자서 이렇게 정치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제도였다가 쉽게 말하면 민주화됐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국면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면 사실은 미국도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상원의원이 간선제였다가 직선제로 바뀐 지가 상당히 나중에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간선제, 직선제 바뀌는 부분은 정치 지망생에게는 이렇게 너 혼자 해먹은 것보다는 우리에게도 좀 기회를 다오라는 건 포용화됐다 하겠지만은 일반 경제제도에서는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어떻든 만약에 초기 때부터 포용적으로 배분을 했더라면 박정희 대통령이 아마 번영은 좀 더뎌졌거나 번영 오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요컨대 한국을 굉장히 침공해준 가장 모범적인 사례, 제도에서 아웃풋이 살아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로 들은 것은 우리가 자부심도 느끼지만은 조금 내부 국민에 보면 이 범주화를 좀 이렇게 단순화한 그런 오류도 좀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과거 박정희 정부 시절이 과연 착취적 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나, 또 말씀하신 대로 포용적인 제도로 가고 있었나, 이런 것들은 정말 몇 시간씩 추가적으로 우리가 논의를 해도 충분할 정도에 있는 주제, 논란이 있는 주제들이니까 저희가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 보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 보면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나 독재 지도자들이 국민들이나 백성들이 이제 포용적 제도화에서 부자가 돼서 본인들에게 반기를 드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이 역사에 보면은 국민들을 그래도 배불리 먹이게 하려고 경제를 성장시키게 하려는 경제에서만큼은 정말 포용적인 제도를 접근하려고 지도자들이 노력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또 이 저자들이 한국의 사례 외에도 영국의 사례를 또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세계 최초로 포용적 정치 체제를 확립한 국가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영국사를 그렇죠, 이 제도적인 측면에서 성공사를 봤을 때 이렇게 해설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요. 교수님 그냥 마이크 잡으신 김에 명예혁명부터 이 산업혁명까지 쭉 한꺼번에 다 영국사에 대해서 이 포용적 정치 체제 관점에서 한 번에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관점에서 보면 영국의 역사는 독재적 리바이던을 사회가 결집해서 정치 권력과 그에 따른 경제 체제를 바꾸면서 족쇄가 채워진 리바이던을 건설하는 과정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영국이 그런 영국은 소위 말해서 형식적 군주정 그리고 사실상의 민주정, 그러니까 왕이나 여왕이 있는데 왕은 국정은 안 합니다. 국사만 합니다. 국사.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본받은 일본이 천황제를 폐지하지 않고 천황이 있고 중의원, 참의원이 있고, 그래서 일본 천황도 국사만 하지 국정은 하지 않는다. 이건 아마 영국이 브리튼이 400년 동안 로마 지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로마의 원로원 제도나 이런 걸 따오지 않았나. 원로원과 집정관 그리고 민회 이런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이 의회의 역사라고 하는데 물론 저쪽에 12세기에 코르테스가 있었습니다만은 가까운 예를 들면은 이제 영국의 의회가 이렇게 생겨나는, 영국에서 의회가 생겨나는 그러한 과정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 사실은 이 양반들은 이제 이 저자들 자꾸 이 양반이라고 하네. 이 저자들은
대헌장에 대해서도 언급은 있어요. 근데 아주 자세히 언급은 않던데 영국은 이제 대헌장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근대사가. 그러니까 대헌장은 리차드 1세의 동생이 존 왕이 폭정의 결과입니다. 존 왕이 폭정을 펼친 결과인데 그 존 왕 때 상당히 그 경기가 좋았어요. 아주 경제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신흥 시민 계층과 상공업자들이 사회의 중추 세력으로 부상하면서 예전에 있던 그 봉건 영주들 이 권력을 제한하고 왕 중심의 통치를 요구했는데 존 왕이 탐욕의 눈이 멀어가지고 각종 세금을 늘리고 교회 재산도 몰수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귀족들을 비롯한 백성들이 요구하기를 선왕이 앞에 왕이 제정한 법률을 준수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구를 했는데 존 왕이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제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대헌장 마그나 카르타가 이제 저기가 된 거죠. 그래서 처칠도 얘기하는데 이 대헌장이 국왕의 권력을 제한하고 귀족과 백성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영국 법의 토대가 되었다라고 이제 처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 영국에 이제 엘리자베스 1세가 취임해가지고 상당히 세계에 이제 말하자면 해가 지지 않는 국가가 건설됐고요. 그 다음이 이제 엘리자베스 1세가 죽자 이제 스코틀랜드에 있던 그 제임스 1세와 그 다음 왕이 된 찰스 1세가 이제 취임을 했는데 이게 이때가 아주 이제 전제군주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대헌장도 지키지 않는 폭정이 다시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리버 크로멜을 앞세운 그 우에파라고 그러죠. 우에파죠. 우에파가 이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찰스 1세를 사형을 시키는 거죠. 이때 그 아주 험한 세상이었는데 그래서 이때 이제 나와 얘기가 길로틴이라는 게 대단히 인간적인 무기라고 그러거든요. 사형 도구. 찰스 1세를 직접 처형한 에피소드입니다만은 처형한 사람이 대령이었어요. 대령. 그 찰스 1세가 대령한테 그럽니다. 그때는 도끼로 목을 잘랐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번에 좀 끝내달라. 그러니까 그 대령이 찰스 1세에게 전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크롬의 독재 정치를 했죠. 그 이후에 이제 찰스 2세와 제임스 2세 왕정이 복구되면서 다시 폭정이 있어서 이제 명예혁명이 올 씨앗을 뿌렸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찰스 2세는 이제 찰스 1세를 처형한 우에파를 보복하고 그래서 이제 폭정이 진행됐죠. 크롬웰은 무관 참시됐습니다. 계속 그리고 찰스 2세의 동생인 제임스 2세의 시기에도 폭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네덜란드에 있는 그 오렌지공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 부부를 불러다가 이제 영국의 공동왕으로 추대함으로써 명예혁명이 이루어졌고 이때 이제 권리 장전이 공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이 입헌 군주제가 된 것은 바로 이 명예혁명을 계기로 이제 입헌 군주제가 수립이 됐고 그래서 이제 상당한 정도 소위 말해서 이 책의 회랑 좁은 회랑 책에 의하면은 그 독재적 리바이던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사회의 힘, 그 사회의 힘을 이제 힘의 견제를 받아서 이제 좁은 회랑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입헌 군주제가 수립되는 결과 그래서 이제 개인의 자유와 저당권 확장, 개인의 자유가 확정되고 저당권이 확립되면서 산업혁명이 프랑스가 아닌 영국에서 일어난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잠깐 얘기하면은 프랑스와 일본도 유사하거든요. 그런데 프랑스 혁명은 대혁명이 된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그 귀족층이 절대 양보를 안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야말로 업사이드 다운 해버리는 그래서 아주 처참한 결과를 가져온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독립운동이나 일본의 대정봉환 이런 것은 절반의 혁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절반의 혁명은 상당히 양보를 해가지고 타협을 하면서 별 무리 없이 진행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영국사와 또 프랑스 혁명, 일본 네, 역사까지 네, 훑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간에 보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더라고요. 독자분들이 우발적 운에 대한 네, 그 언급이 나옵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다가 우발적 운이 네, 국가의 성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신중석 교수님 어떻게 그 우발적 운에 동의를 하시는지요? 저 동의합니다. 뭐 이 책을 떠나서 인생살이나 이 국가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통제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어요. 미리 또 예측을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총칭해서 운이다, 뭐 이렇게 행운이다, 불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살다 보면은 이거 수시로 느끼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집을 샀더니 뭐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집을 팔면 집값이 올라오고, 이것도 운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래 예측을 잘못했다고 하는 그 사람 탓이지만은 그 사람은 운인 거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는 이 어느 나라든지 개인이든지 이게 물려받는 것이 많아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잘 살려고 하면은 뭘 물려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것도 어떤 나라에 태어나는 것도 운이에요. 예.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운칠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운이 7이고 노력이 3이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래서 아, 교수님. 이후에 9일 운칠기 3 운고 7일이 그건 뭐 그 배우는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자기 인생에 따라. 이거를 이제 재미나게 그 복지 국가를 정당화하는 이론으로 정립한 것이 존 롤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세금을 거두어서 나눠주는 것은 사유재산권의 침범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롤스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것, 그걸 우리 운이라고 그러죠. 운에 따라서 많은 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재능을 타고나기도 하고 좋은 집안에 태어나기도 하고 부자 나라에 태어나기도 하고 남자로 태어나거나 여자로 태어나기도 하고 뭐 키가 작은 거 이건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소위 말하면은 부의 원천이 되는데 그거는 자기가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노력의 소산이 아닌 걸 운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사회의 공유 자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번 사람들은 100% 노력의 결과가 아니고 운이 작용해서 했으니까 그거는 사회의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나누고 갔는데 그게 무슨 사회유산 침범이냐 이런 식으로 존 롤스는 설명을 해서 그 대단히 세련된 설명입니다. 그래서 윤리학에서도 그 운의 중요성 내지는 운을 하나의 학문적인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아마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 운 요소가 있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요. 뭐 집값 같은 경우는 뭐 어디에 집을 가질 것이냐 하는 것은 기업가적 판단이다 설명하기도 하지만 그걸 운이라 하더라도 그걸 이제 고르게 나눈다고 가져가 버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그건 롤스가 생각했을까요? 그래서 나눌 때 아주 기술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이제 그 사람이 노력의 유인을 박탈하지 않으면서 너무 많이 나누면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명 경계선에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게 어딘지는 알 수가 없다. 그게 진짜 절묘한 거죠. 그래서 무조건 그 공리주의는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냥 다 뺏어가면은 안 하는 거예요. 사람 일을 안 해요. 그 선은 대단히 힘들죠. 그래도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많이 버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선을 잘 골라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다 빼앗아 나눠주면은 나눠줄 게 없게 되지 않습니까? 운이 이제 모두 국가의 운이 다 사라지겠죠. 예. 그러면 네 예. 교수님 어떻게 대한민국은 뭐 운이 있는 나라인가요? 저는 운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운이 있는 나라입니다. 특히 뭐 미국이 그 해방된 뒤에 남쪽으로 들어왔다는 것, 거꾸로 미국이 북한으로 가고 소련이 남쪽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이 지속적으로 따라줬다. 냉전 체제도 저는 대단히 운이라고 봅니다. 냉전 체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한국이 아마 공산화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하나님이 보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운은 예. 그래서 운을 강조하라는 거는 또 다른 식으로 하면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네 잘난 너만 잘나서 그런 게 아니다. 그래 좀 겸손하고 감사하고 네가 가진 것을 좀 베풀어 주라 자발적으로 국가가 안 베푸기 전에. 네, 그리고 또 잘난 체 안 한다고 하는 자기 어떤 거 보고도 됩니다. 내가 잘나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이룬 게 다 나 탓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회적 견제를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아이 뭐 저는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나하고 비교해 저는 운이 좋구나 운이 좀 나쁜 이렇게 위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운을 강조하는 건 여러 가지 사회적 쓸모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잘난 척하지 마라. 예, 아유 또 신준석 교수님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를 해주셔서 로또 사러 가려다가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0장에 보면은 네, 일본과 중국의 사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참 중국이라는 국가를 어떻게 접근하고 이렇게 해석하고 관계를 맺어야 될까에 대해서 다들 굉장히 고민들이 많죠. 그래서 그 김행범 교수님께서 네, 일본과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들어가기 전에 아까 김효숙 교수님 말씀하신 우발적 운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부분이 이게 이 저자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제도가 모든 아웃풋을 결정하는 독립 변수를 해놓고 그를 설명 못하는 거를 이렇게 설명하기 위한 보조 변수를 하나 만들어둔 게 운이에요. 그러니까 뭐 말도 맞지만 어떻게 보면 자신이 내세웠던 제도라는 그 변수가 가지고 있는 역할을 그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안전장치를 만들어둔 거예요. 틀리고 대비해서 그런 거고 그 아까 신 교수님 말씀하신 건 어떤 개인의 윤리적인 측면에서 바로 올해가 그 노직이 에나키 나라는 그 책을 지은 지 50년 되는 해예요. 그래서 그 책에서 노직 이야기는 그 존 롤스가 틀렸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먼저 그거는 개인의 윤리가 관한 영역이니까 좀 다른 데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뭐 본래 우리가 출발한 우발적 운이 국가 발전의 이거는 적나라는 예는 이겁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1588년에 이렇게 무적함대 사건에서 이기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기냐 보면 정말 기적이죠. 뭐 이순신이 임진왜란을 이긴 거는 공학적으로 다 근거가 있다 그래요. 뭐 그렇지만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이긴 거는 완전히 기적이었습니다. 하필 그 당시에 스페인 유능한 뭐 지휘관이 죽고 어떤 놈이 뭡니까 그 영국하고 프랑스 네덜란드 사이 해협으로 올라가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이렇게 깨지는데 가장 큰 전공자는 폭풍이에요. 영국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기적같이 이긴 거거든요. 기적같이 이기는데 그 이긴 해가 1588년입니다. 그렇게 이기고 나니까 해상무역을 장악하게 되고 해상무역이 발전하니까 그 해상무역을 하게 된 귀족들이 돈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일종의 부르주아 준비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명예혁명이 딱 100년 후에 1688년에 일으키는 거죠. 이렇게 근거가 됐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한국 운이 좋다는 얘기는 그 아프리카의 사하라 이남에서는 보츠와나라는 국가가 굉장히 이렇게 잘 사는 국가로 이렇게 많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근데 보츠와나 국가의 지도자는 무가베하고 달리 굉장히 좀 이렇게 사적 이익을 탐하는 성향이 덜한 사람이 지도자 돼 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굉장히 국가 발전에 중요한 일이 되겠죠. 제게 주신 그 본래의 문제로 돌아가면 아마 중국 경제를 이게 이 저자들이 평가한 부분은 아주 논란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지에서도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한 20년 전에는 우리가 동아시아 모델이라는 논쟁을 가지고 한국에서 많이 벌어진 그 논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 아니고 말하자면 워싱턴 컨센서스가 아니라 동아시아 모델로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내세운 일단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일단은 게 중국 경제예요. 중국 경제 보니까 아니 뭐 이렇게 자유시장 경제 아니더라도 잘 살더라는 발전 잘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2012년에 책 쓰면서 이거는 중진국 들어가자마자 중국 경제는 성장이 멈출 수밖에 없다. 지금 하는 경제는 창조적 파괴를 막고 어떤 기성 그 집권층의 어떤 정치적인 그 특권을 침해 안 하는 범주에서 일어나는
그런 성장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 하고 난 지 6년 후에 6년인가요? 뭐 몇 년 후에 바로 중진국순 올라갑니다. 그럼 멈춰야 됩니다. 성장이 아니고 그 이에 이 두 번째 책 2019년에 나온 그 뭡니까 이게 좁은 해랑 그 사이에 연 6% 성장을 계속 해와요. 그러니까 좁은 해랑에서는 변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다는 말 안 하고요. 그 망하는 시기가 좀 뒤로 연장됐다 이렇게 합니다. 그 성장이 중단될 시기가. 그러니까 이게 대해서 진짜 그 정치적 자본주의론 중국 경제 옹호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반론을 많이 펴죠. 당신들이 예언을 바꾼다고 해서 중국 경제의 그 잠재력이 무너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비판하거든요. 비판하는데 그 중국 경제의 성장은 쉐클드, 레비아탄, 리바이어던을 억제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억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적나라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그 말도 그럴싸해 보이죠, 그죠? 중국 경제가 뭐 시진핑의 독재가 되고 제 아는 중국 교수 말에 하면 과거에는 어떤 일이 중국 교수들은 이제 수업 때 이 카메라가 있답니다. 시진핑 때 더 심화돼가지고 통제가요. 시황제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예, 진짜 그 시황제를 시진핑을 시황제로 부른답니다. 그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데 성장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도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이게 이 저자들이 번영, 프라스페리티를 자꾸 GDP라는概念으로 차원으로 환원해놓고 비교하다 보니까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야 우리가 몇 년 안에 오히려 시진핑 체제에서 이렇게 통제받지 않는 리바이어든이 미국을 압도할 수 있다라고 도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2019년에 나온 이 책에서는 이제는 성장이란 말 안 하고 자유란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박홍근은 정말 젊어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유라는 척도 내세우면 시진핑 체제하에서의 성장은 그 자유가 없는 성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음 14번 제가 14장에 대해서 김영현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또 나머지 두 분께서도 아마 말씀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 내용이다. 그래도 말씀하실 게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저자가 성공을 얘기하면서 국가의 성공을 얘기하면서 중앙 집권적인 국가이면서 다원주의 사회가 성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다원주의 사회가 포용적 제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게 또 민주주의가 아닌가 싶은데 이 두 개가 지금 뭐 사실 민주주의로 또 가면은 1인 1표로 가다 보면 포퓰리즘으로 또 빠지기도 쉽고요. 그래서 그러면 또 이게 중앙 집권적 국가가 또 가능한가? 그래서 이 중앙적 집권 이제 정리를 하자면 중앙 집권적 국가랑 이 다원주의 사회가 양립이 가능한가? 네, 이게 또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네, 김영현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국이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했는데 일단은 그것은 회랑이냐 아니냐보다는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대단히 그 규제가 많은 자본주의 시스템이죠. 그러나 어쨌든 자본주의 시스템이다 이거지. 사회주의 시스템이 아니고 그 증거는 중국의 주식시장이 있죠. 그거를 권위주의적 자본주의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든 권위주의 자본주의 어쨌든 자본주의다 이거지. 그래서 성장의 길을 밟게 됐다라는 얘기를 하면 굳이 뭐 독재적 리바이든이 또 그렇게 성장할 수 있냐라고 논란을 가져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중국이 민주화의 그 손실을 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어느 정도의 경제 성장이 하면은 국민들의 그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열망이 일어나서 대개가 소위 말하면 사회적 힘이 커지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무너지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도 보면은 민주화 과정 속에는 경제 침체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도 그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그게 쌓일 겁니다. 결국 그걸 치르게 될 거라는 얘기죠. 결국은. 그럼 질문으로 돌아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앙 집권적이라는 단어는 조금 이 저자들도 좀 조심해서 쓰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시진핑식의 중앙 집권적 그런 건 아니고 차라리 저는 이걸 하이에크의 아까 하이에크 우려라고 그랬잖아요. 실패 뭐. 근데 그것이 하이에크의 법치를 갖다 대면 그게 하이에크가 실수했다고 저는 얘기하기 어렵겠던데. 이 하이에크가 어렵다기보다 말할 수가 없다. 법치하면은 어쨌든 법을 집행하고 법을 뭐 하는 것은 그 법치의 법이죠. 법치의 법을 집행하고 하는 것은 국가다 이거지. 그건 뭐 상당히 중앙 집권적이죠. 근데 또 한편 보면 다른 데서 보면 회랑인가 어딘가 하여튼 두 책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러긴 하는데 그 미국이 연방과 연방정부 주정부 간의 이 갈등도 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견제가 되고 그러는데 요 저자들은 연방 정부가 더 강력하게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주정부 때문에 못 하고 있다라는 뭔가 좀 불만스러운 그런 그 뉘앙스가 있던데 하여튼 뭐 그렇게 이제 보이는데 이거는 뭐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중앙 집권적이냐 뭐 정도에 따라서 얼마나 이게 지속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이제 가진 질문이 아까 신 교수님 발표하셨나요? 아니면 한국의 박정희 시대는 어떤 거였던 것 같아요? 그저 자원주의적 사회하고 중앙 집권적인 거라고. 그건 좀 어떻게 보면은 해랑 안에 동시에 이게 들어가서 약간 레드킨 효과가 있었던 시기라고 봐지기도 하고. 저는 이제 그 박정희 시대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그 사회적 힘은 약했는데 국가의 힘은 강했다는 거죠. 예. 모든 면에서. 그래서 경제 성장은 정도의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이 굳이 좁은 해랑 안으로 들어가지 않더라도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이제 그것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가의 번영까지 연결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중국도 똑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지속성은 없다라는 지속성이 얘기죠. 없죠. 이제 그러니까 위험성이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죠. 그 민주화의 대가를. 그래서 그 점은 뭐 우리가 어떻게 본다고 하면 싱가포르 같은 데도 적용이 되거든요. 싱가포르도 사회적 힘이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조금 이제 논란이 있는데 이제 뒤에 좁아나는 자유 개념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경제 성장과 자유라고 하는 번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 나라는 자유롭지가 않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김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자기들의 이론을 세련화시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좀 쉽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저 중앙 집권을 한 의문을 보면 센트럴라이제이션 돼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그 아주 쉬운 얘기예요. 이렇게 재산권을 집행하려면 최소한의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무정부 상태에서 재산을 보호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집행할 만한 최소한의 권력 집단, 권력이 형성되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애나키 때는 뭐 아무도 보호를 못 받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국가의 권력이 필요하다. 그 부분을 이 사람이 그 센트럴라이제이션 했는데 이 저자는 계속 지금 중앙 집권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지방을 압살하고 중앙이 다 못 갖고 있다든지 어떤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데 그 의원이 단행이 그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최소한의 뭐 작은 정보 전혀 문제 없는 거고. 그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원주의 사회는 당연히 가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고 보면 이 저자들이 항상 생각이 뭐냐면 그 2012년 세계에서는 아무 그 권력도 없어가지고 애너키된 상태하고 절대주의 권력이 모든 걸 장악하는 절대 두 개를 대비하고 있다가 이게 둘 다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거는 뭐 프랑스라든지 뭐 혁명 이전에 뒷부분은 소말리아 예를 많이 드는데 사람이 소말리아 같이 아주 뭐 국가도 없이 제멋대로 노는 무정부 상태에서 해적국가. 예, 그것도 이게 제도 형성이 안 된다고 봤거든요. 그렇게 보면 두 가지를 분리했다가 2019년 세계에서는 우리가 리바이든이 아주 센 놈, 뭐 중립적이거나 아주 없는 세계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3분으로 나누신 게 자기 책의 발전이다라고 인정하고 있거든요.
3년간 연계. 그 소말리아가 저기 에브센트 저기잖아요. 예, 예. 리바이던. 소말리아 해적 많잖아요. 해죠. 그것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정부가 말하자면 그런 것이 저기 파워가 없기 때문에 그 저 영해 관리가 안 돼. 영해 관리가 안 되니까 온갖 군대 사람들 와서 자꾸 약탈해 가는 거예요. 고기 다 잡아가고. 그래서 처음에는 해적들이 그걸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자기들이 약탈자가 되어버려요. 그래도 이제 오직 제가 보기에는 중앙 집권적 국가라고 할 때 그 집중적 중앙 집권적이라고 하는 그 개념하고 다원주의적 사회라고 하는 개념이 범주가 틀리다 일단 우선 범주가 틀리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중앙 집권적 국가라고 하는 말이 지방 분권적 국가하고도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법의 집행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법의 내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거 연방 같은 이거 스테이트하고 이 스테이트 사이에 법이 많이 다르잖아요. 뭐 세금의 그 비율도 다르고 규제의 내용도 다르지만은 그 법에 따라서 그 주에서 집행이 잘 되는 거죠. 그게 엉망으로 되면 안 되는 거야. 법의 집행이. 그거 하나가 있고 이제 조금 전에 김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하고 이 치안하고 연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여기서 이제 중앙 집권적 국가라고 하는 말은 치안과 국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범주가 다르고 다원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개인념 달리해서 뭐 신념이 다르다든지 인종이 다르든지 뭐 이런 거에 다원주의거든요. 소위 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다원주의가 또 문제가 된 게 이제 정체성의 정치로 가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는 다원주의 사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원주의 사회에 반대만 획일적이고 통제적인 사회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조화가 가능한 걸로 중앙 집권적인 국가이면서 다원주의적인 사회가 가능한 걸로 세 분이 또 설명을 해주시니까 더 깊이 폭넓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책으로 넘어가야 돼서요. 이제 마지막 이제 마무리 멘트로 짧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책 제목으로 다시 돌아가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 대해서 김영현 교수님부터 이제 김행범 교수님, 신준석 교수님 이제 한 말씀씩만 해주시고 다음 좁은 회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워낙 신 교수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결국은 이 족쇄에 채워진 리바이던이 등장이 이제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각 나라가 어떻게 뭐 왼쪽에서 회랑으로 들어가느냐, 오른쪽에서 회랑으로 들어가느냐, 회랑이 모양은 어떻게 되고 폭은 넓어지느냐, 뭐 좁아지느냐 이제 이런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 얘기는 이제 이게 저기가 됐네, 회랑 얘기가 됐네. 근데 똑같은 또 같아요 사실은 같아. 뭐 사실상 저는 같은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 주요 이유는 사회의 힘이 약해서라기보다는 저는 이 소위 말해서 독재적 리바이던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실제로 뭐 예를 뭐 티부족도 들고 몇 가지 예를 들고 있긴 한데 그런 세월이 말하는 좀 규범의 우리 그게 실제로 얼마나 존재하고 있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 거짓말 안 했겠죠, 물론 당연히. 그런데 그래야 되겠네요. 저 주 발제자인 저 김행범 교수한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그냥 저자들의 말씀에 하면 그냥 국가는 성공 실패를 좌우하는 것은 제도라고 봤으니까요. 특히 그 제도 중에서도 경제 제도인데 경제 제도를 창설하는 것은 그 이전에 있는 정치 제도가 창설한다고 보았고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성공하는가라는 것보다는 실패하는가가 더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제목을 붙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동전의 표리적인 설명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자들이 좀 더 확신을 얻었기 때문에 그다음 자유라는 글을 신자유론 앞에 거는 신국부론이라 할 수 있고 신자유에 관한 체계를 할 수 있는 2019년 책에서도 이걸 확장해 나왔고요. 너무 과신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 뭐 권력과 진보 거기에서는 좀 미스테이크를 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뭐 제도라는 것을 또 그 제도가 포용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어떤 실패 성공의 좌우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도 강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법화만 하더라도
사람이냐 제도냐 그래서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에다가 포용적 착취적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제도에 있어서 차별적인 걸 설명하는 그래서 새로운 그 개념의 혁신을 이뤘다. 저는 그거를 이제 높이 평가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책 제목이 아까 우리 김영웅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왜 국가는 왜 성공하는 이렇게 안 붙이고 똑같은 얘기인데 왜 실패하느냐 이게 아마 실패한 나라가 많아서 그럴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튼 그래서 이 사회과학적 설명은 이 반증 사례가 무수히 많습니다. 합정 사례도 많고 그래서 또 이제 이걸 반박한다고 해서 유명해질 수는 없어요. 그 에너지 낭비입니다. 이거 반론 피는 거. 아까 누가 뭐 반론 편다고 그러는데 아무 소용 없어요. 자기의 CO를 만들어서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 반론만큼 어리석은 건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신준석 교수님께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바로 이어서 그럼 이번엔 좁은 회랑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관련된 이 책 보면서 제가 일주일 만에 이거 준비하느라고 좁은 회랑은 읽다가 지금 다 끝까지 못 읽었는데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경상도 사투리 쓰시는 분이 좁은 회랑이라고 안 하고 좁은 회랑이라고 해서 제가 한참 웃었는데요. 좁은 회랑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석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저자들이 이번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유를 드디어 이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크의 자유 그리고 홉스의 그 국가관에 대해서 언급을 먼저 하고 있죠. 그래서 요 철학적 베이스에 대해서 우리 신준석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죠. 이걸 이제 신자유론이라고 부르니까 아까 이제 번영하고 자유 개념이 이제 첨부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유 하다 보니까 홉스의 리바이트는 홉스 개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책이 풀어가는 그 주조가 된 게 홉스하고 로크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홉스하고 로크는 루소를 포함해서 사회계약론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흔히 자유주의를 얘기할 때 홉스를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고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사상의 창조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홉스가 더 창조적이에요. 다만 로크는 홉스가 다 모델을 만들어 놨는데 그 내용을 바꾼 것에 불과한 거예요. 내용을. 그래서 홉스가 대단히 중요한 이제 정치철학자입니다. 그리고 왜 중요한가 하면은 홉스 이전에는 권력을 기독교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우리 천부인권설 있듯이 왕권 신수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 동양도 그렇잖아요. 왕권 춘수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권력이 어디서 왔냐고 그랬더니 그거 하느님이 준 거야.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거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일종의 신학적 설명이죠. 그러나 이제 근대가 오게 되면 신이 이성으로 후퇴를 합니다. 모든 것을 이성으로 설명을 하려고 한 게 근대의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로크와 홉스는 홉스와 로크는 이제 국가의 기원을 계약론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이것도 우연이에요. 홉스가 살았던 시기는 전쟁 시대입니다. 로크는 비교적 평화 시대예요. 물론 이제 뭐 로크 뒤에 뭐 문제가 생깁니다만은 그래서 전쟁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질서가 잡혀야 되는 겁니다. 전쟁 상태의 종식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할까 하니까 이제 인간들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이기적이야. 가만히 두면은 서로 뺏고 싸워. 그러니까 만인은 만인에 대한 투쟁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긴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자연 상태라고 그러죠. 이건 가정이에요. 우리 자연 상태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실제 자연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국가가 없다라고 하는 상태를 가정해 보자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이때 이제 홉스는 전쟁 상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로크는 그렇지가 않다. 국가가 없어 사람들은 평화롭게 산다. 다만 그런 평화로운 사람 상태가 유지되는 이상한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해놓고 안 지키는 놈들, 뭐 남의 물건을 빼앗는 놈들 이런 놈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당사자들끼리 문제 해결이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정한 제3자가 필요하다. 그게 국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로크 같은 경우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자유가 확보된 상태고 홉스는 전쟁 상태입니다. 그래서 홉스는 리바이든이 필요했던 거고 로크는 리바이든이 아니고 홉스를 비판하죠. 리바이든이 아니고
다만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호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간에 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은 홉스하고 로크를 원용해서 풀어 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크와 홉스를 이해해야지 이제 이 책의 전반을 또 이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김영일 교수님. 네. 맞아요. 홉스하고 로크를 인용을 하면서 상당히 그 홉스 형도된 어떤 그런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계속 이제 읽으면서 느껴지는 게 흉 얘기는 전혀 없어요. 흉 전혀 없고 하이에크는 아까 뭐 오류와 실패를 얘기했지만 그렇게 되니까 흉 얘기가 없고 홉스가 상당히 그 주된 그 베이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생적 질서 개념은 여기서 들어갈 수가 없거든. 예. 이 점에서 나는 조금 의문이 들던데. 이제 이 책이 보면 국가의 제도를 넘어서 이제 앞에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는 제도를 강조를 했고 이제 좁은 회랑에서는 사회 역할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김행범 교수님 차례인데 왜 신주석 교수님 마이크를 들어서 한마디만 딱 하면 네. 홉스가 이제 끌어들어온 이유는 이런 거예요. 홉스는 국가의 필요성을 설명할 때 1대 2인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개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자유 개념이 들어오면서 홉스적으로 기울어진 이유는 홉스가 설정한 자연 상태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국가 권력의 본성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액턴경이 뭐라고 했어요? 모든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란 본성적으로 착취적이라는 거예요. 남의 거 빼앗으려고 하고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기적 개인이 아니고 대단히 그 권력을 잡은 사람들의 DNA 그건 그렇잖아요. 권력을 유지하고 지속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본성이 있다 해서 국가는 기본적으로 리바이든을 보는 겁니다. 착한 국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홉스는 어떻게 보면 순진한 거죠. 그냥 국가가 뭐 고정되게 하면 되는데 그걸 견제하는 것이 바로 소셜 파워 소사이티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다. 국가의 제도를 넘어 사회 역할에 강조하고 있다는 그 부분 잘 지적하시는데요. 이게 저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이 사회라는 개념 여기서 뭔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하예크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서만 대비를 해오다가 사회라는 개념이 나가서 혼란스러운데 본인도 정확한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암묵적으로 아마 쓰인 걸 보니까 아마도 개인의 집합체인 노조라든지 이익집단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간의 단체, 민간인들, 개인의 집단이 있겠죠. 근데 이게 보면 그 사람이 사회 역할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그 본인 이야기부터 먼저 할게요. 본인은 이게 근거가 레드킴이라는 그 알레고리 우화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그올라의 앨리스 루이스 캐롤이라는 사람이 파브릭 초이스의 시조라고 봅니다. 제임스 부캐넌 그 우리 세대예요. 그냥 그 이름이 찰스 다치슨인데 자기 엄마 이름을 이렇게 알파벳으로 막 바꿔가지고 루이스 캐롤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우리 걸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이 그 제일 어렵다는 소설 동화를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또 열심히 나도 달려야 바깥에 살릴 때는 현상주의라도 하기 위해서 달려야 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국가가 이렇게 팽창하고 열심히 일을 움직일 때는 하예크 같으면 그걸 때려잡아가지고 목을 치가지고 가만히 놔둬야 되는데 나도 덩달아 따라가면서 그걸 견제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얘기인데 그게 하필 왜 레드킨이라는 우화를 들어가 그 정명이 아니고 우화거든요. 계속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듯이 사회도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거요. 그래서 한마디로 trust and verify 그 정확히 번역하면 이런 얘기죠. 일을 맡기고 그다음에 일 잘하는 걸 검증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사회가 할 일이라고 보는 거니까 이 사람들 말에 의하면 사회 그런 게 중요하다. 국가에 하는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견제도 해야 되고 참여도 해야 되고 나중에 놉니다만은 국구라파 예를 들면서
어떤 사회단체가 교섭력을 강화해가지고 노조가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 이 레드킨 사례가 어떤 성공 사례거나 그런 게 아니라 우화를 빗대어서 이제 이해를 돕는 그런 그렇죠. 내용이라고 네. 저희가 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이제 또 김영현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가의 기능을 리바이던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부재하는 리바이어던, 족쇄를 찬 리바이어던, 종이 리바이어던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비유가 적절한 것 같나요? 뭐 그렇게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까지 얘기한 바와 같이 부재의 리바이어던 중앙 집권적 세력이 없는 무정부 국가. 근데 이것은 소위 말해서 자유주의에 조금 뭐 완전히 라이트 윙이라고 할 수 있는 라스바드나 호페 얘기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죠. 그 사람들은 이걸로 가야 된다는 얘기거든. 이걸로. 그래서 이제 미국 헌법에 대해서도 그 양반들은 그 라스바드나 이런 사람들은 식민지 시대에 그 헌법 없었는데 그 독립해가지고 헌법 만들어가지고 그대로 배려버렸다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어쨌든 부재 리바이든이고 그다음에 독재적 리바이든 국가의 힘이 강력하고 사회 힘은 미약한 뭐 약간 민간의 힘은 미약한. 근데 저는 이게 좀 그 회랑으로 들어간다는 게 좀 의문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지금도 대한민국도 그렇지만은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뭐 얼마나 있습니까? 저항한다는 게 결국은 나중에 안 되면 이제 뒤집어 엎는 건데 혁명밖에 없거든. 로크도 그랬지만 저항권에 뭐 혁명도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회랑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민간이 땡겨가지고 가능하냐? 결국은 파국에 가서는 가능한데 파국에 가서는 좀 의문이에요. 중국이 지금 그런 형태면이라고 해서 천안문 사태 같은 거 탱크로 밀어버리잖아요, 그냥. 그래서 이게 잘 하여튼 좀 그래서 우리가 박정희 시절도 이게 도대체 회랑으로 얘기하면 어디에 유치하는 건지를 가늠하기가 싹 쉽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이 리바이드는 뭐 현재 뭐 아르헨티나, 뭐 콜롬비아, 볼리비아 이게 참 한심하더구만 이런 나라들이 그래서 뭐 대충 모양은 갖고 있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리바이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뭐 결국은 그 다음에 이제 족쇄찬 리바이든이 이제 뭐 미국, 영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그러니까 국가와 사회 간의 균형과 조화로 해랑 안에 존재하는 그러니까 이제 포용적 그런 그 제도가 창출되고 이건 뭐 별로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 이 책을 따라가다 보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저는 족쇄차원 리바이드는 작은 정부하고 바로 연결하면은 맞지 않을까. 그래서 하이에크는 우려하면서도 실패하지 않았더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정부 국가라는 존재가 리바이어던이 필요하지만 그 리바이어던의 족쇄가 채워져야지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죠. 네. 그 규범의 우리라는 단어가 또 나오더라고요. 요것도 이제 좀 독자분들이 어려워하는 표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신중석 교수님, 이 규범의 우리를 깨는 일이 중요하다. 네, 이게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가요? 규범의 우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세 장 이게 여기서 우리 케이지인데 영어로는 돼지우리 우리 말때 지저분한 방복은 네 방은 돼지우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물을 가두어 놓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규범의 우리는 인간을 가두는 거예요. 규범으로 이렇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실제로 또 이 인간 사회에는 규범이 필요하죠. 이 공동생활을 하려고 하면은 지켜야 할 공동 규범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규범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옵니다. 이제 해당 그 부분을 보면은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하는 거다. 어떤 식의 행동은 피하고 어떤 식의 행동은 억제해야 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법도 규범이고 간섭도 규범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하는 우리 규범이 우리가 나오는 그 대목은 이런 겁니다. 중앙 집권적 권력이 없고 오직 규범만이 의존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더 단단하게 숨막히는 제약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종의 그 조그만 부족 사회의 예로 드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국가가 있으면 인권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제 그 국가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에 따라서 그런 조그만 부족의 이 힘을 못 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주 소규모의 부족의 단단한 규범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더 국가가 있는 경우보다 더 사람들을 옥죄죠. 그래서 이런 데서는 결국 자유도 없고 더 자유가 없고 또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역량이 꽃피울 수가 없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예로 들면은 왜 특정 지역에서는 이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게 허용 안 되잖아요. 국가의 권력이 있는 경우 중앙 집중적 권력이 단단하게 작용하는 데서 명예살인이 허용 안 됩니다. 국가의 법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없고 부족 내부에서는 이게 허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는 뭐 그냥 기본적으로 여기에서는 번영도 없고 자유도 없다. 이제 이런 기 때문에 이걸 깨야 된다. 어떻게 깨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걸로 들어가야 깨는 건지, 국가가 들어와야 깨는 건지, 아니면은 사회의 힘이 커져야 깨는 건지, 그런 얘기. 네, 그죠. 이 책 전반에서도 국가와 결국은 그죠. 족쇄를 리바이어던에게 채우기 위해서 자꾸 국가와 이 사회가 서로 견제를 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그래야지 좁은 회랑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김행범 교수님께 그래서 특별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 국가와 사회가 서로 경쟁 관계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서로 이렇게 서로의 권력을 그렇죠 견제하면서 서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건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어도 저자 입장에서 먼저 설명해 줘야 되겠죠, 그죠? 네. 저자들의 마음은 경쟁 관계이기도 하고 그 결과는 또 상호 서로 힘이 강해지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견제에 머무르지 않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또 여기에서는 저 같은 좀 하이있게 진행된 사람은 좀 이야기가 어렵지만은 문명의 발전은 국가에서 이루어진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걸 강조합니다. 양반은요. 네, 그래서 국가 리바이던을 키워가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걸 하려면 하이크처럼 국가를 이렇게 꽉 눌러가지고 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을 막 하게 하면서 옆에 있는 따라가면서 또 사회가 견제를 많이 해 나가야 된다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이 저자들의 핵심 주장이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동시에 거기에서 많은 또 의문을 이 두 번째 저서에 대한 어떤 그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XY 축 아까 설명해 주신 그 축이 뭐 이 책 전체를 요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세히 보면 국가가 힘이 크고 한쪽은 오른 사회 힘이 크죠. 국가의 힘이 크고 사회 힘이 크고 그 디펜던스 벨이 뭐예요? 아마 또 개인의 자유 둥구 디펜 종속편으로 삼은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문제는 국가의 힘이 큰 상태에서 개인의 자유와 큰 상태가 미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미제에서 유명한 모토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한 가지를 귀결한다. 국가냐 개인이냐 그 사이로 돌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국가 힘이 크면 개인의 힘이 자유가 클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미제스나 하이에크 입장에서 본다면 X와 Y 축은 우리가 독립적이지 않다. 이렇게 그 직교축으로 놓을 수 없는 거다. 국가 힘이 크다는 것은 개인의 자유는 작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좀 그 굉장히 좀 이해하는데 좀 거부감을 느낀다 할까 그런 부분이고요. 그 경우에 뭐 레드키는 아니라 어떤 우화를 동원하더라도 넓은 국가가 힘이 크면서 개인의 자유가 큰 그런 회랑 부분은 존재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그분들 설명을 먼저 드리고 제가 이제 그 사적 의견을 보충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이에크나 자유주의자들은 국가하고 개인이 직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의 힘과 개인의 자유 사이에는 반비례 같은 게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나 이제 국가의 힘을 견제하는 게 헌법 아니에요. 그렇죠. 법의 집행이거든요. 그런데 법을 집행 잘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국가가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을 때, 제한된 정부가 아닐 때 어떻게 하느냐라는 또 문제는 이제 발생한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주로 이제 이 시민사회론이라는 게 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포파의 이 얘기를 빌리면은 언론이라든지 넓게는 야당 이런 것이 국가 권력을 견제하는 거예요. 포파에 있어서는. 그런데 가장 나쁜 경우는 이런 거예요.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은 분명히 X, Y 축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시민단체들은 노동조합 이런 시민단체는 사회적 힘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죠? 국가하고 붙어요. 경계할 놈들이 붙어가지고 여기에 있다가 사회 영역에 있다가 저런 뛰어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단체는 국가의 권력에 동참하는 하나의 창구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이제 타락한 사회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러나 이제 이 사람은 그렇게 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사회의 힘을 누가 견제하냐 이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정부를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예? 법치가 되고 뭐 다 아시다시피 그런 작은 정부가 되면은 그 모든 공간이 X축과 Y축 사이에 있는 공간이 전부 회랑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회랑돼 버리는 거죠. 뭐. 네. 하여튼 좀 뭐 얘기 저 논리 구조는 뭐 따라가기는 하는데 좀 그래요. 일단은 저자들은 국가와 사회가 서로 견제하면서 서로 강화해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저자의 생각에 동의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신 교수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사회가 견제해야 될 사회가 국가랑 하나가 돼서 네, 또 오히려 또 부패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개인이냐 국가냐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라는 입장도 있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은 각자 이제 공부를 해가면서, 네, 자기만의 정답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앞전에 이제 뭐 중국 얘기는 나오긴 했는데요, 김용용 교수님, 좁은 회랑에서도 중국에 대한 네, 우려의 시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앞에 책이랑 또 뭐 다른 내용이 있을까요? 뭐 똑같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외교와 투자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냐라는 것이 질문의 요점인 것 같은데요. 중국은 그러니까 무 리바이던 국가보다는 독재적 리바이던 국가죠. 그래서 이 사람들 얘기는 독재적 리바이던 국가가 무 리바이던 국가보다는 한결 더 나은 높은 성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중국은 이 저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일 수가 있어요, 분명히. 저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현행 중국의 정치 경제 체제가 지속된다면 중국은 어쨌든 그 회랑에서 빠져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경제 규모로 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작을 때는 우리가 매니지먼트를 좀 어느 정도 가능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사회주의 안 되는 건 똑같은 거죠, 사실은. 국가가 계속 간섭하고 그러면 그게 사회주의니까 사실은. 그래서 현재의 정치 경제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중국은 성장을 멈출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중국은 사실은 마오쩌둥 밑에서 그 문명 국가에서 벗어나 버렸죠. 그래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 컨트리 리스크가 커요. 컨트리 리스크라는 게 거기에 있는 뭐 다른 나라의 재산을 동결시켜 버린다랄지 뭐 이런 리스크가 저는 아직도 있다고 봅니다. 뭐 우리가 거기서 번 이익은 송금 못 하겠죠. 그래서 다른 나라로 빼갖고 이렇게 가져온다랄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으로서는 좀 과다한 투자는 새롭게 투자는 나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자제하는 게 좋겠다. 그거 비록 뭐 인건비가 별로 뭐 지금은 싸지도 않고 뭐 이런 여건이 특히 그 컨트리 리스크 차원에서 볼 때 과다한 투자는 좀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치 외교 뭐 국방 뭐 이런 관계로 보면은 간단해요. 근거리 강대국은 언제나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펀치가 주먹 센 놈이 옆에 있으면 언제 한 대 날라올지 모르거든.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뭐라고 하든 미국과 동맹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원거리 강대국과 동맹을 강화해서 근거리 강대국을 견제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외교 노선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외교는 불가근 불가원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것이
제 생각이. 그러면 이 책 지금 조보네랑 책 보면 맨 앞부분에 그 코로나와 국가의 그 기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한국 사례를 매우 성공한 사례로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본문은 코로나 그 시기 이전에 쓰여진 것 같고 앞에 그 머릿말인가요? 그 부분을 코로나 시즌에 다시 좀 이렇게 애드업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코로나 때 저는 코로나 때 국가의 통제가 조금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했는데 네. 이 뭐 마스크 쓰는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 네 앞장에 나옵니다. 네. 코로나 때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네 적절했다. 독자에 주는 머릿말이 예. 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 그거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해주시면서 그러니까 이 족쇄찬 리바이어던이 이 국가가 얼마나 그 개인의 자유를 또 얼마나 이렇게 제한할 수 있는가 그런 범위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코로나는 비상사태예요. 일종의 노멀한 상태가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이런 것 같습니다. 이 비상사태에서 대처를 잘했다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사망자 수예요. 인구 대비 사망자 수. 그래서 대처를 못한 나라는 대체로 자유주의 국가들입니다. 유럽 국가들, 미국. 1인 그러니까 인구 비율로 봐서 많이 죽은 거죠. 그런데 이제 대치를 잘한 국가가 두 개예요. 이 책에는 중국하고 한국이에요. 그래서 인구 비율이 비슷해요. 죽은 비율이 중국하고 한국. 그러나 우리가 보기엔 둘 다 이 억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더 억압적이었다는 거죠. 꼼짝 못하게 하고 가두어버리고 도시 바깥으로 못 나가게 하고 그러면서 시민들의 협조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가가 상당히 통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협조를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의사와 간호사들의 희생도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 자유민주국가 좁은 해랑 안에 있는 국가이면서 다른 나라 좁은 해랑 안에 있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사망자 수가 적어서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그 방식이 상당히 다양했는데 여러 가지로 봐서 그래도 한국이 가장 낫다. 뭐 이런 정도의 얘기로 이해를 하면 되고 또 우리가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것도 많은 문제가 있죠. 뭐 그 강력하게 뭘 하는 바람에 이제 뭐 종교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상당히 피해를 많이 받고 막 처음에는 마녀 사냥하듯이 했잖아요. 그리고 또 자영업자들도 많은 손해를 보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돈이 얼마나 들어갔다는 건 통계가 나왔어요. 그 책에는 그 내용은 없는 것 같고 없는 근데 미국이랑 거죠. 비교도 아마 예. 사망자 그래서 수를 주로 했던 것 이제 같습니다. 그 포화된 자원의 문제도 좀 봐야 되지 않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뭐 막 돈 주고 막 다 무료로 다 하고 피해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여튼 통계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중국보다 한국이 좋은 방식으로 좀 더 자유주의적인 방식으로 방역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상당히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것도 이제 이 책도 이제 마무리를 하는 단계에서 김행범 교수님께 이 두 저자의 물론 또 이 권력과 진보까지 하면 이제 세 분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는데요. 이 노벨 경제학상이 주는 수상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노벨상이라는 그 의미가 주는 미신에서 좀 벗어나야겠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노벨상 절대 못 받겠구나.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흠이 많은 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분들이 웃겠죠. 저는 특별하지 못한 사람,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스스로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노벨상 밑에 벗어나자. 예를 들면 우리가 최근에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상을 받았다고 해서 그 이전에는 국내에 그 뭐 판매 순위가 500등 이하로 떨어진 책이 갑자기 뭐 사이 100만 부 오르지 않습니까? 우리를 어떤 면에서 굉장히 소설이 아니라 어떤 사회학을 다루는 경작책조차도 이렇게 갑자기 붐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상 받았다는 것 때문에 수상자의 모든 글이 하나의 진리로 무료 통관되는 뭐 그런 걸 좀 경계해야 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정말 저는 또 감동적인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한강이라는 사람은 한자가 우리가 대한민국 할 때 한자죠, 그죠? 근데 그 상은 어떤 개인이 가진 주관적인 로망에 대한 주는 인정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은 한결같이 어떤 그 객관적인 대한민국의 성과에 대해서 이렇게 보이지 않은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즉 손가락질하는 건 좋은 의미래요. 그분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 그럼 그 번영을 누가 가져왔느냐? 아마 하예크는 누가 말을 안 쓸 거예요. 하예크는 뭐 어떤 국가가 발전했다는 개념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제도주의를 주장하는 이 사람들이 말하면 한국이 제도라고 하겠죠, 그죠? 근데 제도를 만든 주체는 누구냐? 우리가 제도를 창설하고 집행하고 하는 것은 한국이라는 체제에서는 뭐 정치 권력이다 봐야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 조금 단순한 예음을 무릅쓴다면 그거는 어떤 그 당시 대통령 그 중에서도 어떤 박정희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보이지 않는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2004년도 노벨 경제학 수상자가 세 사람인데 그 가로 밖에 작은 글씨로 혹시 박정희라는 사람이 우리가 가르치고 있은 거 아닌가. 그런 의미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일관성 문제에서 뭐 일관성은 있는데요. 좀 걸린다는 얘기가 그 경제학을 얘기하면 우리가 이카노미 리스닝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경제적 사고 방식. 그래서 뭐 크루그만도 저는 뭐 크루그만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얘기하는데 highly well trained economist인지는 조금 의문이 갑니다. highly well trained economist냐 측면에서 특히 아까 그 나오니 저기 그 좁은 회랑 안에 들어있는 나라로 상당히 그 스웨덴 예를 들고 있는데 스웨덴 문제를 스웨덴 나라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래서 이제 그 뭐 노동자 뭐 재벌 이렇게 타협을 해가지고 이제 회랑 안에서 있는데 근데 사실은 스웨덴이 뭐 잘 사는 나라죠. 근데 저는 뭐 한 번 딱 가봤는데 별로 그렇게 활력 있는 나라 같지는 않더라고요. 스웨덴이. 근데 상당히 괜찮은 아주 그 모범 미국과 함께 모델 케이스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은 좀 마음에 걸리는 그런 적이네. 네, 노벨 이제 문학상까지 대한민국이 받다 보니까 번영의 그 요인이었던 그 제도에 대해서도 이번에 상을 받고 그다음에 그 잘된 제도의 그 성과인 대한민국의 그 경제 발전을 넘은 그 문화 발전까지 상을 받은 게 아닌가 그냥 그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네, 마지막 두 개의 질문인데요. 하나는 대한민국이 지금 좁은 회랑에 어디쯤 와 있나 하는 진단과 그리고 그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그리고 좁은 회랑 다음에 읽어보면 좋을 책들 하나씩 제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기 김대중 노무현 그 이후로 쭉 박근혜 대통령 그다음에 이제 지금 문재인 윤석열 대통령까지 회랑이 뭐 폭이 얼마가 될지 뭐 모르겠으나 자꾸 왼쪽으로 좀 치우쳐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칫하면은 그 회랑에서 이탈해 가지고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회랑을 길고 넓게 하려면 규제 혁파로 자유시장 경제를 창달하는 작은 정부를 우리가 끊임없이 주장하면 정원님 구현하면은 그 뭐 회랑 얘기를 구체적으로 안 하더라도 뭐 대한민국 경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질문을 드렸지만은 박정희 시대의 한국은 뭐 아까 그 나온 경로 3을 통해서 회랑에 진입하고 국가와 사회가 동시적 성장을 했느냐. 이게 사실 박정희 시대를 보는 그 시각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 더 그 회랑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회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지하기 위해서는 들어가 있다면 그걸 뭐 작은 정부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고
질문을 좀 하자면은 6.25 동란이 많이 파괴해 버렸는데 그게 조선 시대의 규범의 오리를 걷어내는데 도움이 됐는지 뭐 저는 그렇다고 좀 생각됩니다만은 그다음에 이승만 정권이 이제 이른바 친일 인사 기용을 했잖아요. 북한에 비해서. 그래서 맨날 북한하고 얘기하면 친일 척결이 안 돼가지고 문제가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쪽은 뭐 그런 얘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일본의 기시노부스케 아베 외할아버지죠 아마 기시노부스케를 변범으로 기소하지 않고 석방해서 활용을 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그 민간의 저기를 힘을 살려서 이제 회랑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이런 그 역할을 했듯이 철창의 적이라고 나와 있던데 회랑이라고 이승만 정권의 친일사 기용이 그런 괜찮은 결과를 가져온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좁은 회랑 다음에 읽을 책을 추천한다면은 아까 지난번에 우리 곽은경 박사가 전화했듯이 프라파테니 프리덤하고 대비라기보다 연결해서 읽어보면은 그 사고가 어떻게 좀 정리가 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 자유기업원 책 소유와 자유 말씀하시는 소유와 거죠? 자유. 네. 그러니까 이제 리차드 파이프스 그문 번역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을 나는 꼭 읽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이에크의 룰스 앤 오더. 그리고 또 더한다면 뭐 컨스티튜션 오브 리버티인데 축약적으로 아주 잘 써진 책이 뭐 로 리버티 그 세 권으로 된 책. 그 중에 법, 입법 그리고 첫 권, 자유. 첫 권. 네. 그 룰스 앤 오더 민경 교수님 따로 다시 나중에 번역했죠. 이 책을 좀 읽어보고 이번엔 그 저자들 책하고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머릿속을 사회에 대한 어떤 그 논리를 정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뭐 이 사람들의 도식을 일단 이제 받아들인다고 가정을 하면은 한국은 회랑 안으로 들어갔는데 회랑 안에 이렇게 안전지대에 들어간 게 아니고 그 선 위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뭐가 잘못되면 이제 알로 튀어나오게 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이 사람의 도식에 합의한다고 하는 전제에서 얘기를 하면은 사회의 힘이 작동하는 기제가 사회마다 다 다르지요. 어느 나라는 그야말로 건전한 시민들이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견제를 하고 뭐 이런 또 싱크탱크라고 하나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견제 역할을 하고 언론도 바른 역할을 하고 신문방송도 바른 역할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시민단체도 그렇고 방송도.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은 그 국가 권력을 견제하는 메커니즘이 거리의 정치예요. 우리나라로 보면은. 그래 그리 끌어내리는 거 아니에요, 권력을. 그래 대단히 위험하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적어도 안정적으로 회랑 안에 들어 있으려면은 거리의 정치는 끝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것이 가장 큰 경우가 뭔가 하면 탄핵이죠, 탄핵. 거리의 정책이 헌법이 탄핵으로 가도록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 국가와 개인 사이에 그 사회의 어떤 그 필요성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인정을 합니다. 시민 정신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의식이 정치 제도를 결정하니까 그 의식을 바꿔주는 노력도 국가의 역할이 아니고 그건 시민사회의 역할이라고 좀 봐요. 자유 기업원 같은 그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이 국가가 너무 강화되지 않도록 시민사회의 힘을 강화하는 것이 일종의 우리 김영규 교수나 김영문 선생이 평소에 얘기하시던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국가의 권력을 견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주주의를 부정을 합니다마는 현대 사회에서는 아무리 좋은 자유주의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인의 손을 빌리지 않으면 실현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어, 경제와 정치에서는 정치가 위에 있는 겁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자유주의 사회로 갈까를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좋은 거는 뭐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고 그런 정당이 나타나는 건 실제로 우리 보면 힘듭니다. 지금 포퓰리즘으로.
그래서 오히려 이런 자유기업원 같은 하나의 시민사회 힘이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좀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그건 뭐 주로 이제 저기 우리 김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이제 좀 폭을 넓혀서 보면은 조금 더 거시적으로 뭐 유발 하라리 책을 좀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하고 최근에 번역된 게 넥서스예요. 넥서스고 또 이 사람 우리 그 읽은 책 중에 이제 저 세 번째 나온 그 책도 그러니까 이거 뭔가 하면은 현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기술입니다. 기술. 권력과 진보에 대한 권력과 얘기하시는 진보. 거죠. 그래 기술의 역할이 커지니까 그걸 또 이해를 하고 어떻게 자유주의자가 그 기술을 볼 것인가라고 하는 통제가 지금 많이 얘기되고 있거든. 기술 통제가. 이제 그것도 여전히 자유주의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 처음에 제가 에이스모글루를 접한 거는 왜 그 유명한 그 독재와 민주주의의 그 경제학적 기원이라는 그 책이었습니다. 정말 뭐 멋지게 받아들이는데 그 뒤에 나온 책은 인기는 있겠지만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잘 못 따라간 분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되는데 조금 필연적인 그 성이 좀 필연성이 부족해 보이고요. 어떤 그 앞부분에서 얻은 포용성과 착취성이라는 두 개념 비교에 아주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걸 계속 확장해 나가다가 마지막 권력과 진보에서는 좀 무리하게 빠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뭐냐면 포용적이라는 것하고 착취적 두 개 아닙니까? 포용적 반대가 우리 생각하면 배타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 주장은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글을 올린 거 보니까 이 학자들이 뭐 배타적이서는 이렇게 뭐 익스클루시브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렇게 들었는데 그 얘기 아니거든요. 말을 듣죠. 예, 예. 그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 아닌데 뭐냐면 이렇게 물론 배타성 들어가겠죠. 그 소수에 대해서 이렇게 착취해낸다는 거, 오래 먹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본다면 이 저자들이 쭉쭉 나가가지고 마지막 차에 가면 뭐 노조라든지 사회단체들의 어떤 교섭력을 키워야 한다든지 뭐 그런 얘기를 복지를 강화해야 되는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게 사회단체의 힘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그 착취라는 생각이 온다면 지금 한국 사회는 어떤 권위주의에 많이 줄어들었고요. 뭐 국가 힘은 줄었다 봐야 되겠고요. 그러면서도 어떤 복지라는 개념, 그다음 사회단체 정당도 들어가겠고 우리 입지단 되겠죠. 노조 이 주체의 힘이 커져 가지고 그야말로 그 단체가 견제가 아니라 그 단체에 의한 착취. 여러분 노조 복지라는 것도 뭐 깊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어떤 다른 계층에서부터 내게로 배분 이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우려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뭐 과도한 복지라든지 노조의 경영 참여를 당연히 산다는 이런 부분 그렇게 해야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그 복지 정책의 착취적인 성격, 노조와 사회단체의 어떤 착취적인 그 기재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우려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봐야 할 책은 제가 이런 걸 가끔 느낄 때마다 한국의 사례가 이렇다는 걸 하면 정말 나도 모르는 자세히 모르는 사례를 잘도 알고 있구나 생각이 들고 중국 사례 막 인용하는 분 들면서 한국 사례를 내가 너무 잘 모르고 있다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뭐 이런 평가 또 그 이후에 대통령에 대한 그 평가를 보면서 한국 경제 특히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뭐 몇 가지 사례에 대한 거는 내가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겠는데 잘 못 봤거든요. 이런 부분요. 그래서 기파랑 이런 데서 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그 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몇 건은 좀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마 박정희의 결정적 순간들 박정희는 노동자를 착취했는가 뭐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제 개인이 좀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 저자분들이 극찬했던 그 한국의 성공 사례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기파랑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을 보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긴 시간 이제 뭐 지금 국가와 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저자들의 의견에 일견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그 역할에 대해서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 한국의 현실에 빗대어서 또 여러 토론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